안녕하세요. 세미나 11 오늘 222페이지 11장의 그 질의응답 들어갈 시간입니다. 222페이지 분석과 진리 혹은 무의식의 닫힘이라는 장에서 질의응답 들어갈 시간입니다. 로졸라토 박사 선생님의 세미나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유비적인 것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선생님의 도식은 특이하게 눈과 닮은 것 같습니다. 대상에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수정체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로 이 수정체 대상에는 백내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께서 자아이상과 이상적 자아에 대해 생각하시는 바를 도로 이 도식과 관련해 분명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행화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수정체라는 것은 결국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상적 자아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적 자아가 만들어지면 대상 A가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적 자아, 나는 괜찮다 하는 어떤 그 이상적 자아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 누군가가 그 자기의 이상적 자아를 인정해주면 거기서 자아 이상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이상적 자아와 자아 이상은 결국에는 이 대상 A를 유발시키는데, 물론 대상 A는 결혈을 통해서도 유발됩니다. 결혈을 통해서 대상 A가 뜨게 되는 것이죠. 환상의 대상 A, 결혈을 가리는 대상 A가 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상적 자아와 자아 이상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대상 A가 또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상적 자아를 매개하는 이 거울상인 이 수정체가 결국 아이에게는 하나의 대상 A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이 위대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상 A로서의 이상적 자아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락강이 대답하는 것이죠. 현행화, 그것은 한 가지 예고의 말입니다. 전의를 현행화로 규정하는 것은 그것이 알리바이의 구실이 되지 않기 위해, 즉 어떤 왜곡과 우회로들에 사로잡힌 불충분한 작동 모드의 구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행화라는 것, 무의식의 현실을 현행화한다는 것은 바로 의식적인 어떤 맥락의 대화를 차단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인 결과적인 인과론적 대화를 인과론적 대화에 매몰되지 않게 만드는데 필요하다. 인과론적 대화라는 게 뭡니까? 내가 과거에 어떻게 돼서 어떤 환경에 처해져서 지금 이렇다. 이런 게 인과론적 언어잖아요. 그런 것들은 결국 그 알리바이 구실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알리바이 구실을 합니까? 무의식의 진실을 닫는 알리바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작동 모드 구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의 속의 현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얘기죠. 오늘 저는 특히 분석의 종류에 관해 내려질 수 있는 잘못된 정의들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일례로 발린트가 분석과의 동시에 대해 말하면서 내린 분석의 종류에 관한 정의를 들 수 있죠. 예, 전의 사랑과 자아의 강화, 이게 이제 그 발린트의 종류죠. 이게 그 분석과의 동일시, 이것이 이 발린트식 그 이체 심리학의 그 종결점입니다. 만약 전의를 올바른 차원에 위치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의 부분적인 효과들을 이해하는데 그치고 말 것입니다. 예, 무슨 뭐 자아의 강화라든지 카타르시스라든지 분석과의 동일시라든지 그런 것에 이제 그치고 만다 이거죠. 당신은 흥미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위상학에 속하는 것의 경우에는 항상 그것에 게슈탈트 기능을 부여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위상학을 우리가 동원할 때에는 반드시 게슈탈트 기능을 부여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돼요. 게슈탈트 기능이 뭐죠? 거울상이 바로 게슈탈트 기능 아닙니까? 거울상의 기능이 뭐죠? 착각 기능이죠. 이상화 기능, 착각 기능, 오인 기능, 이런 것이죠. 자아가 자신의 모습을 오인하는 거예요. 완벽한 게슈탈트로 오인하는 것이죠. 거울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상학을 다룰 때는 반드시 게슈탈트 기능을 조심해야 된다. 그럼에도 특정 형태의 생물들에게서 우리는 제가 동일시에 관한 세미나에서 전개했던 기본적인 위상학적 물체들의
비틀림과 비슷한 어떤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생물학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종종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석가의 이 존경스러운 부분을 갖다 동일시하려고 한다든지 닮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위상학적 물체들의 비틀림과 비슷한 어떤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생물학적 노력이에요. 저는 생명체가 위상학적 구성에 합류하기 위해 얼마나 눈물겹게 노력하는지를 해부학적 형태상의 이러저러한 점이나 면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시켜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게 바로 게슈탈트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모방하게끔 만드는 기능, 자기를 동일시하게 만드는 기능, 이런 것들이 게슈탈트 기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식의 사고를 통해서만 내부에 있으면서 동시에 외부에 있는 무의식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이런 식의 사고는 특히 무의식이 문제가 될 때 필수적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의식은 주체 내부에 있으면서 외부에서만, 말하자면 무의식 본연의 위상을 획득하는 유일한 장소인 타자의 장소에서만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의 위상학은 뭐죠? 무의식의 위상학은 바로 내외부죠. 그러니까 내부에 있지만 외부에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외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의식은 타자의 위치에서 형성된 것인 동시에 타자의 위치에서 밝혀지는 것이고, 타자의 도움을 통해서만 실현되는 그런 것이 무의식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테니 제가 통발이라는 아주 간단한 도식을 사용하고 셔터라는 개념만을 도입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통발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만 있죠. 나오질 못해요. 셔터라는 것은 이 밖에서 내부를 갖다 차단하는 것이죠.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것은 들어갈 수는 있는데 나오지 못하는 어떤 것이에요.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이죠? 외부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이죠. 무의식은 자생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가야 돼요. 대타자의 언어가 들어가야 되고, 대타자의 신입형, 이해되지 않는 신입형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대타자와의 어떤 경험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 무의식이에요. 근데 내부에서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전이 상황 속에서 현행화를 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 무의식은 본질적으로 들어가는 기능이지 나오는 기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의식의 현실을 현행화시킨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담론을 통해 가능한 거예요. 대화를 통해. 대화하는 가운데 환자의 무의식이 열리는 순간이 있다 이거죠. 가두리가 열리고 기표가 나오는 순간이 있다 이거죠. 그걸 위해서 담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는 오늘 처음 대상은 셔터입니다. 대상 A, 이것은 바로 무의식의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셔터예요. 동시에 주체의 욕망을 유지시키는 원인이기도 하죠. 이 대상 A라는 게.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그러한지를 알아내는 문제가 여전히 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사유에 어떤 실마리를 던져주기 위해 제가 그려보려 했던 수동적인 셔터, 마개로 축소될 수 없습니다. 저도 그것, 즉 셔터, 대상 A에 대해 좀 더 복잡한 표상을 제공할 것이며 거기서 여러분은 아마도 눈의 구조와의 어떤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정체라는 것이 하나의 거울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체로 하여금 이상적 자, 이 눈의 이 착각 기능, 이 게슈탈트 기능을 한다고 그랬죠. 수정체가. 거기서 이제 대상 A가 생기는 것이죠. 수정체를 통해서. 또 수정체 안에서 자아를 왜곡시키고 착각시키고 오인하게 만들고 자아가 어떤 이상화의 형상으로
위치시킬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뜬다는 것이죠. 자아가 이상적 자아를 획득하면서 주체는 소외되고, 주체가 소외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그 분리잖아요. 예, 소외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외는 바로 분리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제로서의 소외가 되는 거예요. 이상적 자아와 자아이상을 통해서 소외되는 주체는 바로 분리된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 전제 조건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주체의 소외란 말이죠. 그 주체의 소외 속에서 주체는 자신의 실제와의 조우를 통해서 욕망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욕망의 주체가 될 때 이 사람의 욕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주체가 가진 결여와 구조에서 나오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결여에서 대상 A가 뜨는데 이상적 자아에 의해서 뜨는 것도 역시 결여 구조에서 뜨는 대상 A와는 다르지만 이상적 자아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나는 나 자신을 우상화하고 이상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상적 자아란 말이에요. 그게 그 대상 A란 말이에요. 나 자신에 대한 대상 A란 말이죠. 자아가 그 거울상을 통해서 이상적 자아를 갖게 될 때, 그리고 그 이상적 자아가 이 대타자의 시선이나 목소리를 통해서 확증될 때, 그때 이제 그 상상적 자아 이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상상계에 속한 자아 이상이 생긴단 말이죠. 상징계적 자아 이상은 아빠를 통해 생기지만 상상계적 자아 이상은 엄마의 시선이나 목소리를 통해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이 이상적 자아와 자아 이상이 만들어내는 어떤 나 자신의 어떤 이상적 모습, 이것도 대상 A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주체와 세계의 관계를 연대기적으로 그려내려 할 때마다 그처럼 쉽게 떠오르는 일반적 형태를 눈의 구조가 제시해 준다는 것은 정말로 특이한 일임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우연은 아닌 듯한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성급히 달려들어 그것을 맹목적으로 신봉하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 눈이 주체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엇을 향하는가. 주체와 세계의 관계를 연대기적으로 그려내려 할 때마다 그처럼 쉽게 떠오르는 일반적 형태를 눈의 구조가 제시해준다. 내가 세계와의 관련 속에서 내 주체의 역사 속에서 내가 그려냈던 그 어떤 그 일반적 형태, 그거는 눈의 구조가 제시해주는데 결국 눈의 구조가 어떤 구조냐에 따라서 내가 만드는 세계의 일반적 형태, 소위 말하는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어떤 눈의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세계의 그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하튼 당신이 그런 지적을 했으니 이 기회를 빌어 제 도식과 자아를 렌즈로 그려낸 프로이드의 도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지적해둘까 합니다. 프로이드의 도식에선 이 자아라는 렌즈를 통해 자각, 지각, 의식이 Unbewusstsein, 무의식이라는 무정형의 덩어리에 작용하게 됩니다. 프로이드의 도식은 그 나름대로 가치를 갖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제 도식처럼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여러분은 그들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그 둘이라는 건 뭐죠? 지각, 의식. 의식은 자아 차원이죠. 지각은 무의식의 차원입니다. Unbewusstsein, 그 무의식을 우리는 의식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는 무의식을 지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무의식을 의식한다 이런 표현을 안 쓰죠. 그러나 자아가 세계를 의식한다. 자아가 사물을 의식한다. 자아가 상황과 사물과 사람을 의식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만일 제가 자아를 어디엔가 위치시키고자 했다면 저는 그것을
스몰 ia로 표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a죠. 스몰 ia라는 것, 이게 거울상과의 동일시된 이상적 자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냥 a라는 건 이 대상 a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 a가 만들어지는 것은 결여를 통해서, 우리가 결여를 지각할 때 대상 a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결여를 지각할 때 바로 그 결여를 가리는 대상 a가 환상 속의 대상 a가 뜨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거울상과의 동일시를 통해서 대상 a가 만들어진다. 거울상과의 동일시가 왜 대상 a를 만드느냐? 완벽한 게슈탈트에 대한 어떤 이 막연한 어떤 욕망, 이건 상상계적 욕망이라고 할 수 있죠. 결여로부터 출발하는 욕망이 아니라 이 상상계적 어떤 그 이상향, 유토피아, 나 자신에 대한 유토피아적인 어떤 나 자신, 그게 이상적 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 그것도 역시 막연하게 마찬가지예요. 자, 12장 신이 피양들의 행렬 속에서의 성욕. 신이 피양과 성욕의 관계는 굉장히 긴밀한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공식을 하나 제시하면서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 공식이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것 같은데 이는 전적으로 그것이 예고의 형태로 제시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 공식이 경구 형태로만 제시된 채 아직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저는 우리의 논의가 다음과 같은 공식에 기대 진행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전의는 무의식의 현실을 현행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예고되는 것은 전의에 대한 분석에서 사람들이 가장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어떤 것입니다. 전의에 대한 분석에서 사람들이 가장 회피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게 무의식의 현실을 현행화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입장을 개진하기에 저는 애매한 입장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무의식에 대해 무엇라고 가르쳐 왔던가요? 바로 무의식이란 주체에 대한 말의 효과라는 것이었죠. 무의식은 말의 효과들이 전개됨에 따라 주체가 결정되는 차원이며 따라서 언어처럼 구조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침은 무의식을 현실의 관점에서 접근하길 거부하고 오히려 주체의 구성이라는 관점에 맞춰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체는 구성되는 것입니다. 주체는 그냥 자생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주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체는 구성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 구성됩니까? 언어를 통해 구성된다는 것이죠. 언어를 통해서 구조화되는 것이 바로 무의식인데 그 무의식이 바로 주체예요. 언어처럼 구조화된 무의식이 이코어로 주체예요. 주체는 그렇게 구성되는 것이죠. 그 주체가 너무 허접하기 때문에 자아라는 이 기관이 이상향을 만들어 가지고 마치 자기가 그럴듯한 존재인 것 같이 캐모플라지하고 사는 것뿐이죠. 일평생 캐모플라지하고 사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무화과 나뭇잎을 치렁치렁 내 몸에 휘감고 사는 것이죠. 그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는 무의식의 결여 구조를 감추기 위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 가르침은 애초에 제가 전의적이라고 부른 하나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청중으로 생각했던 정신분석가들을 분석 경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다시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르치는 자의 말이 출발하는 수준에 따라 공식화가 청중에게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를 개념을 다루는 과정 자체 속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정신분석과 전의와 무의식의 현실을 현행화한다는 그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고민해 나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창념해야 하느냐면 가르치는 자의 말이 출발하는 수준에 따라 공식화가 이루어진다. 청중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의 말의 수준이 가르치는 자의 말의 질과 그 수준이 어디에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것이 청중에게 미치는 효과가 가히 절대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은 가르치는 자를 포함해 모두 무의식의 현실과의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개입은 그러한 무의식의 현실을 해명할 뿐 아니라 어느 정도 그것을 발생시키기도 할 겁니다. 핵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무의식의 현실, 그것은 성적 현실입니다.
무의식의 현실이라는 거는 섹슈얼리티다 이거죠. 프로이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고집스럽다고 할 만큼 이 점을 분명히 했죠. 그렇다면 그것은 왜 용납하기 힘든 현실일까요? 당연히 용납하기 힘든 것이죠. 섹슈얼리티라는 것은 굉장히 성적 색채가 묻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섹스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프로이드가 무의식의 발견을 공언했던 시기, 즉 1900년대 내지는 그 직전 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학적 관점에서 일정한 진보가 있었습니다. 성에 대한 그 지식의 진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상 속에서 아무리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해도 그때부터 알게 된 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그 전부터 항상 존재해왔던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생명체들을 지배하는 성적 분화가 종족 보존을 보장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플라톤처럼 종의 존재를 이데아들 중에 하나로 보든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종은 종을 지탱하는 개체들 속에만 있다고 생각하든 그것은 여기서 그리 대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종은 개체들이라는 형태로 존속된다고 해둡시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령 말이 종으로 존속되는 것에도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개체로서의 각각의 말은 일시적이며 죽는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죽음, 즉 개체의 죽음과 성의 연관이 근본적인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결론적인 말이 바로 마지막 문장입니다. 개체에게 있어서 개체의 죽음은 성과 연관되어 있다. 근데 그것은 근본적이다. 개체는 죽기 때문에 성을 통해서 자기의 영속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섹스예요. 종의 보존이죠. 개체는 죽지만 종은 연속되는 거예요. 인간도 개인은 죽지만 가문은 연속되는 것이죠. 성적 분화 덕분에 존재하는 교미행위, 즉 오랜 전통에 의해 암수로 특징지어진 양극 구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교미행위에 의존해서, 즉 생식에 의존해서 삶을 영속화시킨다는 것이죠. 생식의 원동력이 바로 교미에 있다는 것인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많건 적건 생식이라는 최종 목표와 결합된 다른 특징들이 교미라는 이 근본적인 현실을 중심으로 한때 묶이고 조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생물학적 영역 내에서 2차 성징과 2차 성기능의 형태로 성적 분극화와 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적하는 정도겠죠. 오늘날 우리는 사회 속에서 교차놀이를 통해 기능들의 분배 전체가 어느 정도로 이러한 토양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러한 토양에 근거하고 있는지, 어떤 토양이죠? 성적 분극화라는 토양, 그리고 성적 결합이라는 토양,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사회적인 모든 교차놀이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교차놀이가. 보세요. 왜 사장님들이 왜 비서를 왜 여자를 쓰죠? 왜 교수님들도 비서를 왜 이 조교를 여자를 주로 쓰죠? 비서들은 대개 남자보다는 여자예요. 무용수들은 왜 듀엣으로 무용할 때, 춤을 출 때 왜 여가 같이 춤을 추죠? 남성과 여성이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하는 이 교차놀이는 굉장히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성적 분극화와 결합이라는 토대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교차놀이, 사회적인 교차놀이라는 거예요. 현대의 구조주의가 가장 분명하게 해명해 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점이죠. 근본적 교환이 행해지는 것은 생물학적 혈통이나 자연적 출산과는 대립되는 결연의 수준, 협상의 수준, 계약의 수준에서이며 사회적 작용의 가장 기초적인 구조들, 즉 어떤 조합의 항들로 기록될 수 있는 구조들이 재발견되는 것 또한 그러한 수준에서라는 것을 그것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교환 수준. 사회적 교환 수준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생물학적 혈통이나 자연적 출산과는 대립되는 결연의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이 성적 분극화와 결합이라는 것이 시니피안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성적 분극화와 결합을 토대로 해서 모든 사회적인 교차놀이가 행해지는데 그 사회적인 교차놀이는 단순히 성적
분극화와 결합이라는 토대만이 아니라 그것은 일종의 결연의 형태를 띈다. 계약의 형태를 띈다는 것이죠. 성적 분극화와 결합이라는 것은 일종의 계약의 형태를 띠는 거예요. 협약, 계약, 협상, 타협, 의논, 계약 이런 형태를 띠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입피양의 형태예요. 신입피양 형태. 그래서 신입피양은 근본적으로 그 섹슈얼리티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신입피양과 섹슈얼리티의 이 긴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조합이 성적 현실 속에 통합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신입피양이 이 세상에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은 바로 이런 방식에 의해서가 아닐까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이 신입피양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은 바로 이 성적 현실을 현행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적 현실을 현행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섹슈얼리티의 만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신입피양이 이 세상의 상징계 속에 투입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락강이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쩌면 유사 분열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연구를 가동시킨 최근 발견들이 신입피양이 세상에 도입된 것이 성적 현실을 통해서라는 주장에 정당성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발견들은 성세포의 성숙, 다시 말해 두 차례의 감수분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밝혀냈지요. 감수분열에서 관건은 일정 수의 가시적 요소들, 즉 염색체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유전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전학에 의해 밝혀진 것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유기체의 몇 가지 요소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 조합의 기능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 아닐까요? 이 조합의 기능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능은 일정 단계를 거쳐 잔여물을 배제함으로써 작동한다 그랬어요. 뇌세포,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죠. 이 유아기에. 영유아기에 뇌세포가 엄청나게 많아지다가 이것이 영유아기를 지나면서 이것이 이렇게 말하자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그 뉴런들의 이 결합, 이것이 굉장히 긴밀해지는 것이죠. 예. 어린 여아들의 그 난세포는 엄청난 숫자가 생깁니다. 유아 시기에. 그것이 제2차 성징이 나타나는 사춘기에 가면서 난세포들이 점차 정리되면서 임신이 가능한 그 난자의 그런 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잔여물을 배제함으로써 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세상 말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용어로 좀 비유할 수 있을까요? 뭔가가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하나는 희생돼야 돼. 아이가 그 정자 난자가 결합해가지고 이 성이 결정될 때 그 한쪽 성이 결정될 때 다른 쪽 성의 염색체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 자기의 그 성의 반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은 이 성이 결정될 수가 없잖아요. X 염색체가 떨어져 나가면 남자가 되는 것이고 Y 염색체가 떨어져 나가면 XX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성 정체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잔여물을 배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나의 그 삶 속에 어떤 잔여물이 배제돼야 돼요. 그래야 어떤 조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이룬다는 것은 내 삶에 어떤 잔여물을 갖다가 배제시킬 때, 그리고 중요한 것에 내가 집중할 때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뭔가 나오는 거예요. 성 정체성이 나오든, 난세포가 제대로 나오든, 뇌세포가 제대로 형성이 되든, 그렇게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대상 A의 기능을 참조하면서 어떤 유비론적 사변 속으로 뛰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성욕의 수수께끼와 신입피양과의 유희 사이에 일종의 친화성이 있다는 사실만 지적하고자 할 뿐입니다. 이게 이 장, 신입피양들의 행렬 속에서의 성욕이라는 이 12장의 주제예요. 성욕의 수수께끼, 섹슈얼리티와 신입피양 사이에 어떤 친화성이 있다. 저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할 따름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원시과학은 어떤 조합, 다시 말해 음과 양, 물과 불, 뜨거움과 차가움 등과 같은 대립항을 활용해 이들로 하여금 춤을 리드하도록 하는 사고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음과 양의 조화죠. 음과 양의 조화. 여기서 춤이란 단어를 선택한 것은 그것이 비유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인데, 왜냐하면 이들 대립항들의 춤은 근본적으로 사회 속의 성별 분류에 의해 촉발된 춤의식들에 기반하기 때문이죠. 남녀의 춤의식에 기반하는 거예요. 춤을 추면 반드시 여자가 추는 게 아니라 남녀가 추잖아요. 이 뒤에서로 출 때는. 이 자리에서는 대충이라도 중국 천문학을 다룰 수는 없을 겁니다. 대신 레오폴드 드 소시르의 책이라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텐데요. 소시르 가면에서는 가끔 천재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중국 천문학은 정치, 사회구조, 윤리, 극히 사소한 행위들의 규제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 반영되고 있는 시니피앙들의 유희에 기초하고 있는데, 중국 천문학이 시니피앙의 유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것이 천문학으로서 아주 훌륭한 과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일정 시점까지 천체의 현실 전체가 다름 아닌 시니피앙들의 거대한 별자리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천체가 이 자신의 별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이게 그 신비 아니겠어요? 예. 천체가 자신의 그 고유한 위치를 점유하면서 서로 어떤 구조를 이루면서 돌고 있다는 게 이게 신비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 천체가 이렇게 그 제멋대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돌까? 그게 말하자면 시니피앙들의 거대한 별자리라는 의미입니다. 시니피앙은 구조예요, 구조. 시니피앙은 구조예요. 그냥 별자리를 구조로 보는 것이죠. 도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원시과학은 일종의 성적 테크닉이라고나 할까요? 성적 테크닉으로서의 원시과학도 분명 하나의 과학이기 때문에 경계선을 긋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중국인들의 관측술은 아주 정확한 것으로 가령 그들이 매우 일찍부터 쥐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시니피앙적 표시 덕분에 우리는 그것이 어느 시대에 속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데, 그것은 천구에 분점 세차가 표시되고 북극성이 오늘날과 다른 위치에 있었을 만큼 아주 먼 옛날입니다. 그러한 체계에는 누구에게나 타당한 경험적 검증과 그러한 검증을 이끄는 원리 사회를 가르는 선이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레비스트로스가 강조하고 있듯이 이 모든 것이 원시적인 마술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나 공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대단히 유용한 방대한 양의 경험적 검증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랜 세월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검증이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게 가능한 거죠. 천체 과학이라는 게, 천문학이라는 게 그래서 가능한 것이죠. 구조이기 때문에. 검증된 구조.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 메커니즘을 움직이는 성적 기원과의 닷줄이 끊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 메커니즘, 천체의 그 메커니즘, 즉 시니피앙의 메커니즘과 섹슈얼리티의 기원과의 닷줄이 끊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역설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시니피앙의 기능이 더 암묵적이고 더 눈에 띄지 않을수록 그 결렬은 더 뒤늦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데카르트와 뉴턴의 혁명을 거친 이후에도 여전히 지구를 하나의 거대한 물신처럼 여기는 어떤 종교적인 이론을 실증주의 교리 한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신비로 보는 것이죠. 이는 꽁트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 완전히 부합합니다. 즉 우리는 별들의 화학적 성분에 대해서는 영원히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것이며, 별들은 제자리에서, 다시 말해 순수한 시니피앙 기능으로 붙박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거의 같은 시기에 빛의 분석이 가능해짐으로써 우리는 별들 속에서 그 별들의 화학적인 조성을 포함해 일거의 수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천체, 이 별이라는 것의 그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천문학과 점성술이 완전히 분리되기 이르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다수 사람들에게 점성술이 의미를 잃은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니피앙과 섹슈얼리티의 밀접한 친밀성인데, 이것을 천문학을
천문학에 대입해서 얘기할 때는 과거의 이 천문학과 현대의 물리학이나 천체 과학이 발달한 이 시점에서 볼 때 천문학에 있어서는 시니피함과 섹슈얼리티의 관계가 약간 좀 느슨해진 감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단절된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시니피함이라는 것은 바로 주체의 무의식의 섹슈얼리티의 현행화를 위해서 도입된 어떤 의사전달 매체다라는 거죠. 언어라는 거죠. 시니피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니피향, 주체가 바로 하는 이 시니피향에는 반드시 주체의 이 섹슈얼리티가 묻어있다. 이것이 오늘 1번의 주제가 되겠죠.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